네, 집중 분석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잊고 지냈죠. 인플레이션, 물가. 사실 상반기 내내 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서비스업 PMI에서 물가를 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가가 어느덧 87달러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오고요. 결국 궁금한 건 연준의 선택지입니다. 연준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대응 전략 자세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한 미국 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표정이 좀 밝아 보이셔서 미국 상황의 분위기는 좀 괜찮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연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고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베이지북 내용은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징후가 있다라고 대부분은 보고하기도 했고요. 일단 중요했던 부분들은 8월 동안 여러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안에서 소비자들이 소비에 관련돼서 조심하고 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분야만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계속해서 고용을 줄여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최근 나온 노동 지표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 관련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준의 베이지북 제고서는 아주 좋은 내용을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는 반대로 오늘 나온 지표들 중에서 ISM 서비스업 지표가 사실 예상과는 이제 다른 부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ISM 서비스업 지표에서 가장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결국 가격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이 ISM 비제조업 지수 혹은 서비스 지수에 관련돼서 사실 블룸버그에서 예측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룸버그가 예측하는 데이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사실상 그 범위를 벗어난 지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달에 비해서 결국 서비스업 관련된 가격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2포인트가량 오르는 결과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 ISM 서비스업 지표가 난 이후에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온 이 서비스업 지표에 그리고 36개월 동안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서비스업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여지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조금 더 섞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그다지 생각보다 비둘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다. 최근 나온 노동 데이터가 긍정적이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도 반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낮지는 않다.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월러 연준 총재는 데이터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며 금리 인상 한두 번이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관련해서는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 앞으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 유지되고 그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정책이 아마 실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 주에 중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 이벤트가 나온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요번에 나올 CPI 데이터 관련돼서 이번에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CPI에 대한 예측치가 0.8% 가까이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컨센서스가 0.5%에 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유가 상승을 포함을 해서 8월 내내 올라왔던 유가를 포함을 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상방 리스크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CPI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준은 항상 그래 왔죠.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도 또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다. 우리가 뭐 계속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양면적으로 해왔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비스업 PMI가 물가 우려를 한 번 더 자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 발언의 그 두 가지 양면성 중에 조금은 더 매파적인 부분들을 시장이 더 크게 받아들이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걱정되는 게 국제유가입니다. 어느덧 WTI가 87달러 선을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또 미국에서는 또 유가 민감하잖아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유가 관련해서는 당분간 단기적으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오일의 가격에 관련돼서 단기 전망치를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일의 단기 전망치에 의하면 유가는 계속해서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돼서는 상방 리스크로 조금 더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 관련해서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서 사실상 제조업 지수가 이번에 오랜만에 바닥을 찍고 50 이상으로 차이신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여태까지 중국이 제조업이 약화가 되면서 유가가 약화가 되고 있던 부분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려서 상방 리스크에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유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게 과연 유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소비도 촉진이 되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제조업 지수도 올라오게 되면서 더 많은 유가의 상승에 커다란 부채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감산등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것은 사실 시장에서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상품 중심의 헤지펀드를 제공하고 있는 스웰란드 캐피털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건은 이러한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 초도를 바라보면은 OECD 상업재고 수준이 사실상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사실 유가가 내려왔던 부분 중에서 가장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던 부분들 중 하나는 미국의 전략 비축률 방출이 사실상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미국은 더 이상 이런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방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 연준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발표를 할 발판을 만들어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여러 소비에 대한 부분들, 노동에 대한 수요에 관련된 부분들이 돌아올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느려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연준이 특히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직북에 나왔던 내용, 제조 단가는 올라가지만 소비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실업률에 관련된 부분은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주가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의 플러스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유가 관련되는 하방 압력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봐가면서 아마 대응에 관련돼서 여러모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 뭐 살아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이 바닥은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정책, 그리고 세 번째 실업률과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지금은 약간 상방 리스크가 좀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 70대 30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또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계신 것 같고요. 그나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 우려가 있어도
빅테크가 좀 잘 버텨줘서 그래도 좀 희망이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간밤에는 빅테크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뭐 유럽에서 독점 규제 이슈도 있었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사실 빅테크들이 빠졌던 이유는 아까 사실 이미 일부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이번에 중국 쪽에서 발표한 핸드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해외 핸드폰을 쓰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해 주신 EU의 게이트키퍼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EU의 게이트키퍼 법안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과도한 시장 지배력 혹은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어떤 기업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남들이 얻지 못하는 지위를 갖고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앱스토어만 올려도 되는 앱이 있고, 이런 앱은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못 올리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사실상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방식의 운영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이트키퍼 법안은 만약에 이런 방식의 회사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너희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것도 징벌적인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인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아직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게이트키퍼 법안의 세 가지 중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데이터들을 공유를 해야 되고, 게이트키퍼로 직접 지정된 기업들은 경쟁사와 혹은 여러 가지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에게도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로 통해서 경쟁사들이 조금 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개발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 앱스토어에는 올려도 되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올리지 마라, 이런 정책을 금지하는, 만약에 애플 앱스토어에도 올라가게 되면 상대 경쟁사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도 올라가게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연결성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상호 운용성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사의 서비스에서도 상호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구글 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애플 폰에서도 작동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 상호 운용성이 제공되게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삼성은 다행히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아침에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런 게이트키퍼 법안이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된다면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빅테크 기업들에게 좋을 거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시장의 지배력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여태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남들한테 공유해주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공유와 경쟁사와의 연결을 통해서 경쟁성은 강화되지만 독점적인 지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비즈니스 모델을 아마 변화시킬 거라는 예상이 좀 높습니다. 최근 관련해서 이런 독점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보다는 데이터의 공유를 이용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 데이터를 통해서 공유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들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장점들은 회사에는 악재로 작용하게 되지만 소비자 쪽에는 여러모로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쟁 기업들 쪽에서 경쟁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을 낮추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이번에 게이트키퍼 법안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라도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9월이 안 그래도 최악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긴장하셨다가 그래도 8월 말에 좀 좋아져서 9월을 올해는 좀 다르다라는 기대를 하셨다가 지금 좀 그게 또 헷갈리고 있는 그런 무너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유사남님이 좀 9월의 전략과 9월 이후에 어떤 전망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은 더욱더 변동성이 높아지는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9월 달은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약세인 달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세론자인 하나인 톱니마저도 8, 9월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사실 9월 달에는 특히 여러모로 자연재해나 혹은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크게 일어나는 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세 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고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장에서는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특히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행주는 이제 슬슬 이제 수익을 내시고 여행주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될 시대가 오고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항공주들 관련된 말씀을 전달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항공주들에는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높아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두 달 전과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조금 더 가치주 쪽을 찾아봐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1년 전에 추천해드린 것과는 다르게 지금 채권 관련된 것들은 사실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갈지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기관들이 추천을 하긴 하지만 뭐 비레크머니 얘기한 것처럼 중립금리 관련돼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가 계속해서 높게 나와서 연준이 긴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 반대로 얘기하면 내려갈 가능성도 결국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채권으로 투자할 심리가 몰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안에서는 조금 더 돈을 지키는 선택 뭐 조금 더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옳은 방향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뭐 최근에 뭐 경기방어주 쪽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쪽을 조금 제가 눈독 들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 가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파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약화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유명한 집단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차 관련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쪽이 하나가 있고요. 할리우드 관련된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파업에도 슬슬 압박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업에 관련된 소식에 집중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업에 관련된 분위기가 완화되기 시작한다. 혹은 조금 뭐 이제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파업에 관련된 기업들도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심리가 결정을 하는 건데 톰리 그분까지 8, 9월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가치주나 방어주 쪽 이제 그리고 또 여행 항공주는 좀 피크아웃 가능성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 주셨어요. 파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좀 압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져 있었던 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 어쨌든 틈새 전략은 계속 있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산한 미국 경제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